2025년 1월 세계 주요 언론사 편집국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환경은 너무 낙후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21세기 산업국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처음엔 그게 북한 사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그것도 남해의 한 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민주주의,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든 외교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그 전 과정을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2025년 초 뉴욕타임스와 BBC, 독일 공영방송 DW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한국발 뉴스를 일제히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1세기에도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제, 첨단 국가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같은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사건의 내용 자체보다도 이것이 2025년 현재 진행형으로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당시 상황을 1950년대 자료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수십 년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잠잘 곳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이 공개한 현장 사진 속 숙소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수준이었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반도체와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진 속 현실은 개발도상국의 최빈곤층 환경과 다를 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선진국 이미지와 실제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는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이자 삼성권과 현대로 상징되는 기술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참혹한 인권 유린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신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언론인은 기생충 영화가 계층 간 격차를 보여줬다면 신안 염전 사건은 한국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현실판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도를 접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신안 염전 사건이라면 몇 년 전에 이미 알려진 거 아니었나요? 그때 해결된 줄 알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에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당시에도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도 연일 이 문제를 다뤘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무려 1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유형의 피해자가 발견된 겁니다. 이번에 구출된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염전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잊어버린 사이 피해자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악질적인 범죄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폐쇄성,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 부족, 지역 경제가 특정 산업에 완전히 종속된 구조, 그리고 장애인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래된 관행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안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초고령 지역입니다. 젊은 인력은 계속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염전 산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값싼 노동력, 아니 사실상 공짜 노동력에 대한 유혹은 생각보다 강력했던 겁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외부 시선이 닿기 어렵고 지역 공동체 내부에 암묵적 묵인이 작동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이후에만 해도 취약노동 집단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십 차례 발표했습니다. 2014년 사건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방의 소규모 산업 현장,
특히 섬 지역 같은 곳은 여전히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점검은 대부분 사전에 통보된 형식적인 방문에 그쳤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눈부신 경제발전 이면에 존재하는 인권 관련 예산과 인력 투입의 부족함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경제 성장에 있지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없다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한 국내 노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서상으로는 완벽합니다. 법도 jes고 제도도 있고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입니다. 법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상당수는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기 방문 조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신고 접수 시스템은 있었지만 장애인 피해자들은 그 시스템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외신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집행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다라는 혹독한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국내 뉴스를 넘어 국제적 이슈가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말입니다. 2025년 2월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신안 염전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맹국의 내부 범죄 사건에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건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실태를 평가한 TIP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그리고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1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1등급은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강제노동 단속 미흡, 피해자 보호체계 취약을 이유로 중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안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걷어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같은 문제를 방치했다는 건 해결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이 직접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동맹국이라도 인권 문제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순간 신안 염전 사건은 더 이상 한국 내부의 형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뢰도, 외교적 위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뒤흔드는 외교 안보 문제로 확대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목소리 높여 비판해왔는데 정작 자국 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는 아이러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단순한 비판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신안 지역 현장 실사팀 파견을 공식 요청했고 한국 외교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숨길 게 있다는 의심을 사고 허용하면 주권 국가로서 자체 해결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제한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국은 외부 압력 없이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건 단순한 사건 수사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지표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했고 유럽연합의 인권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군부 독재를 겪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로까지 거론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성과를 대외 홍보에 적극 활용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이런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신안 염전 사건 이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국제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주요 국제 인권단체들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인권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표면적인 제도와 실제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각종 인권 관련 보고서와 실제 현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 노동권권 보장 부분에서 한국의 실제 집행 능력은 보고서상의 약속과 크게 달랐다는 겁니다. 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는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는 인권 선진국처럼 행동하지만 자국 내 가장 약한 구성원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추가 검증 절차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형 유통업체는 한국산 농수산물 납품업체에 노동환경 실사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독일의 자동차 부품 바이어는 한국 협력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유럽 유통업체는 한국산 제품 검증 절차를 강화하거나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비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신뢰 프리미엄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는 곧 신용등급입니다.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도 신뢰받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프리미엄을 받고 의심받는 나라의 제품은 할인을 요구받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 프리미엄을 단 몇 달 만에 상당 부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이후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해외 시장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기사의 공장에서 강제노동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신뢰가 한 사건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 경제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관세국 경보청, 일명 CBP가 한국산 농수산물 중 일부 품목을 강제노동 의심 물품으로 분류하고 수입 절차를 전면 보류한 겁니다. 이 조치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는 사상 최초였습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국가 중 단 한 번도 이런 조치를 받은 나라가 없었는데 한국이 첫 사례가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류 사유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신한염전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한국 내 노동감독 체계 전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즉, 문제의 제품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당황했습니다. 신한염전과 전혀 관계없는 제품들까지 줄줄이 보류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한 김 가공업체는 미국 수출 물량이 한 달째 항구에 묶여 있다가 결국 유통기한 초과로 폐기 처리됐습니다. 전남의 한 젓갈 제조사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중견식품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서울에 있고 직원들 모두 정규직인데도 강제농 의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미국 유통업계의 반응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사들은 한국 공급업체에 ESG 관련 서류를 기존보다 5배 더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장 내 노동자 인터뷰 영상, 임금 지급 내역서, 노동시간 기록,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까지 세세하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이 서류를 준비하느라 2개월을 허비했고 그 사이 납품 계약이 중국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계약 연기나 재검토가 이어지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실제 매출 차질과 재고 손실 등 현실적인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직접 간접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직접적인 수출 보류만 계산한 것이고 계약 지연이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그 몇 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무역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미국만 문제 삼고 있지만 유럽연합도 곧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의 40%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염전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국내 전문가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대로라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온 뒤에도 똑같은 환경이 유지된다면 제2, 제3의 가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부 염정 관계자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구출된 이후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만 운영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보고된 피해자 사례에서는 지원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2025년 4월, 한 외신 기자가 신안 지역을 직접 취재하러 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문제가 왜 다시 발생했습니까? 현장에서 만난 지역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 지침은 많지만 저희 군청은 담당 인력도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섬 지역은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단속을 위한 유류비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곧바로 국제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큰 공분을 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경제력과 인권보호의 괴리를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로 수십조를 벌면서 자국민 보호 예산은 없는 것인가? K-팝 스타들의 공연은 전 세계가 주목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되고 있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실제 복지 수준 사이의 괴리를 전 세계에 드러낸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인권보다 경제 효율을 우선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공무원의 답변 속에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안군의 노동 관련 담당 공무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염전은 수백 개였고 그중 상당수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외딴 섬에 있었습니다. 정기 점검은커녕 신고가 들어와도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침만 내려보냅니다. 전수조사하라, 정기 점검하라. 근데 사람도 돈도 안 줍니다. 결국 서류상으로만 점검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한국의 인권보호 시스템은 겉으로만 그럴싸했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하나의 논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게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2014년 사건과 2025년 사건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건의 양상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유형도 비슷했고 가해 방식도 유사했고 지역 공동체의 묵인 구조도 동일했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건 11년이라는 시간뿐이었습니다. BBC 기자는 다큐멘터리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이후 10차례가 넘는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DW는 더 신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AI 기술, 반도체 산업, 5G 네트워크 같은 첨단 분야 성과를 나열한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어떻게 인권 문제에서는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한 독일 언론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로봇은 만들 줄 알지만 사람을 돌보는 법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로봇은 만들지만 사람은 못 지키는 나라라는 오명이 한국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상세히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을 모두 모으니 총 12건이었습니다. 매년 한 건 이상씩 대책을 발표한 셈입니다. 보고서에는 그럴듯한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담 인력 확충, 예산 증액, 신고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등. 문제는 실행률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속된 예산의 60%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됐습니다. 전담 인력도 계획의 절반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고서만 화려했고 현실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이 상황을 제도적 위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는 인권 선진국처럼 행동하지만 자국 내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위선이다. 영국 가디언은 더 나아가 한국의 인권 정책은 국제사회를 향한 홍보용일 뿐 실제로 약자를 지키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평가들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국제적 명성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국가적 위선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국내 사회학자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천천히 돌보는 데는 서툽니다.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비효율적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외신들이 반복해서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는 선진국이 됐지만 사회는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인권의식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험대입니다. 2025년 현재 인권은 더 이상 도덕적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무역, 기술 협력을 연결하는 핵심 지표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3년부터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급망 실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K 브랜드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첫째, 지역 노동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구출 이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장기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제 공동조사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화된 현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난 30년간 쌓아온 K브랜드는 무너질 겁니다. 반대로 이 위기를 계기로 진짜 변화를 이뤄낸다면 한국은 오히려 인권 문제를 극복한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제 한국의 몫입니다. 또다시 보고서만 그럴싸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현장을 바꿀 것인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는 조치에 대해 우리는 주권 침해로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근본 개혁에 나서야 할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중요한 이슈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흐름을 놓치지 않는 흥미로운 이슈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